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고, 기관에서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계속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채굴업이 있어요. 미국의 400K 연금에서 그 비트코인을 할당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경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중에 1%, 3%, 5%만 할당을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의 비축은 정말 빠르게 늘어날 거다. 부채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하드에셋, 하드머니, 그거를 비트코인이다. 중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콩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말 강한 돈, 선한 돈, 누군가에 의해서 검열되지 않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 활용되고 있거든요. K-프리미엄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을까요? K-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제가 이 책에 쓴 내용이 있거든요. K-프리미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 얘기를 한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을 얘기하죠. 각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이제 한국에서 더 높아져 있냐, 낮아져 있냐. 그래서 한국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냐를 보고 저희가 보통 K-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것과는 좀 별개로, 한국에 뭔가 이제 높은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우리가 K-뷰티, K-푸드, K 많잖아요. K-컨텐츠. 그런 걸로 한국이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야, 한국에서 K-뷰티야? 뷰티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프리미엄 줘야지. 그리고 푸드야? 컨텐츠야? 그럼 프리미엄을 줘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좀 한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K-프리미엄 자체가 뭔가 김치 프리미엄이야. 그래서 아서에이지나 그런 이제 외국 재단들 같은 경우는, 야, 한국에서 마지막에 털어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한국에서의 생기는 뭔가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드는 정말 이제 가치 있는 프리미엄, 그게 이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비트코인 강국이 됐구나. 비트코인을 잘 저축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도 보면 제주도에 남는 전기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활용해서 비트코인 친환경 채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낼 비트코인 프리미엄, K 프리미엄은 뭘까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이 비트코인 채택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로드맵이 필요할까요? 이미 한국에서 좀 갖고 있는 로드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승인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상장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들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들어올 것 같고, 일반 법인은 그것보다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상장법인보다 좀 더 리스키하잖아요. 그래서 상장법인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는지를 먼저 관리 감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법인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이 비트코인 채택을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은 비트코인 액트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안을 먼저 만들고, 지니어스 액트, 천재 액트죠. 천재 법안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 법안을 만들고 그 위에 스테이블 코인 액트를 만든 건데, 지니어스 액트를 한 건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암호화폐, 웹3 이런 말로 좀 묶어줘야 좀 편안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교 문화적인 것도 많이 있고요. 뭔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크게 얘기하기가. 근데 이런 것들 자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국이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산업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이 시장에 가져올 장기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은 사실 24년 1월에 승인이 됐죠. 그리고 시장에 가져올 장기적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금융권 안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했다,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고, 기관에서 기업에서 정말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계속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거 보면 401K, 연금이죠. 미국에서 이제 연금 쪽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할당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금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저축해 나가는 그런 돈이잖아요. 거기에 비트코인이 1%, 3%, 5%만 할당이 돼도 미국은 각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되면 한국에 살 비트코인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한국에서도 정말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잘 보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1k 연금에서 그 비트코인을 할당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401k 규모 자체를 보면 1경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중에 1%, 3%, 5%만 할당을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의 비축은 정말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꾸준히 사는 돈이거든요. 일회성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하면 각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모으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빠르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부채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이제 부채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주요 국가별 부채 비율을 좀 보니까 미국이 약 123%예요. 그리고 중국은 통계를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30%로 나오는데 어디에서는 그 통계가 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는 200%가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중국은 저도 통계치를 볼 때 좀 제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23%, 일본이 210%, 그리고 한국이 약 그보다 적어요. 한 60%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비교해도 미국이 한 2배 수준으로 높기는 하죠. 보면은 미국이 부채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성장을 위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성장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때 뭔가 이제 그 달러 발행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적으로 가중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비축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을 전략적으로 비축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찍어내야 되고 부채도 가져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이거를 좀 해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들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포트녹스의 금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함의를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구조를 이제 좀 탈피할 수 있는 하드 에셋, 하드머니, 그거를 비트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유럽,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 경쟁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우선은 그 비트코인 헤게모니 싸움은 크게는 중국이랑 미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이 채굴 산업이랑 그리고 금융 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두 개는 산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채굴은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 너무 잘 아시죠? 채굴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가 거기가 95%가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기를 잘 만들어서 미국한테 퍼다 주고 있는 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채굴기에 대한 수요처도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잘 수입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15개의 상장사들이 주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대규모로 그렇게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적인 걸로 봤을 때 중국이 좀 싫겠죠. 야, 우리 채굴기를 가져다가 미국이 저렇게 잘 쓰네 라는 거가 싫을 것이고, 미국은 어떨 거냐면 야, 우리는 채굴기 못 만들어?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 관세 이슈가 뭐냐면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채굴업이 있어요. 채굴업이 있고 자체 채굴기를 만드는 노력들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체 채굴기를 다고 했을 때 이 중국이 너무 오랫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갭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블락이라고 있어요. 블락은 이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회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결제 송금 서비스도 많이 하고요. 채팅 서비스도 많이 하고요. 채굴기에 들어가는 칩도 만들고 있어요. 잭 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어떻게 하면 미국이 리드할 수 있을까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중국이 퍼다 주면 어떻게 보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거죠. 금융회사들이 쓸어 담고 국가 차원에서 쓸어 담다 보니까 중국이 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 나라 두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홍콩에서 이제 이원화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에서는 회사 만들어서 비트코인 보유가 가능하거든요. 중국 부자들이. 그래서 홍콩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홍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코인 실험하고 있거든요. 홍콩 달러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안화도 사실 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활용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실험도 중국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로 예전에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CBDC가 글로벌에서는 먹히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미국이 드라이브 하듯이 중국에서는 그 홍콩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유럽으로 봤을 때는 유럽도 재밌어요. 유럽도 재밌고 유럽에는 최근에 보면은 그 헬싱키, 핀란드 이곳에서 보면은 BTC 헬이라 그래서 이번 달 중순에 이제 그 컨퍼런스가 열려요.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채굴,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그 남는 전기나 남는 에너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럽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ESG적인 관점에 강한 국가들이 이제 연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냥 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 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ESG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ESG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채굴이에요, 채굴. 그래서 남는 전기들이 글로벌리 봤을 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이거를 금융화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할까를 유럽 같은 국가들이 특히나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도 ETF 승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미국이랑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비트코인의 황금기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거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는 제도권에 편입이 되지 않았어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시간 문제이지 그 가치와 그 탈중앙성과 이 검열 저항성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깊이 인식을 하게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것들을 발견한 소수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알려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도 되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나라들도 생기고 기업들도 생기면서 어답션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 어답션이 가격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과 가치는 좀 별개예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실 비트코인이 태어난 목적, 어떻게 하면 정말 강한 돈, 선한 돈, 누군가에 의해서 검열되지 않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제도권에 편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편입 자체가 비트코인의 어답션을 빨리 땡기는 거는 될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는 제도권 편입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관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비트코인 초제국의 종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재단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이름은 좀 까먹기는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3세계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보면은 제도권, 소위 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국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아프리카 그리고 못 사는 어느 나라에서 정말 이제 경제 수단으로서 자신의 경제 주권으로서 정말 잘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과는 조금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이번에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저희 비트코인 여정을 담은 책이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15, 16, 17, 18, 19, 20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4년 동안 사셨다고 하면은 항상 400%의 수익률을 맞이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적립식 투자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보시고요. 비트코인을 꼭 오랫동안 4년 동안 적립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